업종별 섹터별 움직임이 강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올해 그렇게 특별히 재미는 없을 거예요. 저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반도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자, 소장님과는 2024년 첫 방송인데 뭐 무엇보다 가장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죠. 일단 현재 상황 주식 시장, 한국이랑 미국 주식 어떻게 점검하시고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총평 한번 해주신다면요. 저는 올해 미국과 한국은 좀 디커플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서두를 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먼저 얘기를 한다라면 2023년 미국에서 이제 7개 종목이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죠. 소위 신경제, 신산업에 대한 그러한 주식들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게 이제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저희가 이제 1월 중순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시총 1위를 드디어 만들어냈어요. 아, 진짜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총 1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죠. 제조업 기반에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을 끌어낸다라고 본다라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끌어낸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제조업을 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2024년에 굉장히 제조업 중에 뛰어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테림포장 같은 경우에요. 테림포장 같은 경우 종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산물 받아보면 스티로폴 박스로 이게 배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최근에 개발해냈죠. 우리가 여전히 제조업 기반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고요. 볼펜을 쓰고 있고요. 여전히 종이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것들이 개발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획기적이라고 봐요. 테림포장이 만들어낸 이번에 스티로폴을 대체하는 종이는 정말 산업혁명에서는 그 버금갈 정도로 큰 기반이다라고 봐요. 어찌됐든 제조업은 우리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몰고 오는 인공지능에 대한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되겠죠. 2023년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하드웨어가 올랐다라고 본다면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상승이 보였다면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단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엔비디아의 GPU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현이 되고 활용이 되는 시대라면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누가 받겠느냐? 2023년에는 하드웨어였다라면 2024년에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가 상승률은 2023년에 엔비디아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나스닥 중심의 주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보는 거죠. 자, 국내 시장으로 들어옵시다. 국내 시장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2023년에는 뚜렷한 주도주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2차 전지였었고요. 하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HBM과 관련된 반도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숨고르기 국면에 좀 들어갔죠. 그리고 먼 미래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경쟁들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올해는 2차 전지는 조금 쉬어가는 해가 될지 아니면 조정이 깊어지는 해가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2023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먼 미래를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2025년서부터 2030년을 보였다라면 마라톤 경기예요. 49.195를 뛰어야 되는데 2023년에 이거를 100m 뛰듯이 뛰었어요. 자, 마라톤을 뛸 때와 100m를 뛸 때 우리가 평균 속도가 다르죠. 마라톤을 뛰는데 100m를 11초에 뛴다. 이건 죽음이죠. 거의 한 20초 뛰어야죠. 그런데 지금 좀 빨리 달려왔으니까 헉헉헉 숨고르기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반도체는 어떠냐? 저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반도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엔비디아가 올해 서버가 40만 개 늘어날 걸로 현재 기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HBM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게 저는 2024년 말쯤 되면 피크한 논란이
서서히 고개를 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보통 투자가 늘어날 때는 확 늘어나는데 이게 적정 수준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것을 가늠하기 어려운 거죠. 그게 올 하반기쯤 되면 조금 과잉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 로봇일 수도 있고요, 제약바이오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쉬었던 플랫폼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국과 결이 다르면서도 미국은 여전히 7개 종목 주도로 올라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금 수혜가 엷어지면서 수혜가 있는 쪽에 있는 업종들이 주가 차별화들이 이루어지면서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좀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이제 그 전망들을 보게 된다면, 물론 그 전망들이 11월 말, 12월 초에 나왔어요. 우리 증권사들 전망이 보면 상단은 대부분 2,800이에요. 3,000 딱 꼽는 것은 한 군데 있었고요. 다 2,800으로 상단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600선 정도라면 여전히 업종별, 섹터별 움직임이 강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올해 그렇게 특별히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업종별 플레이를 하는 축에 있어서는 2023년과 좀 다른 양상으로 나름대로 조금 종목과 시세를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2023년처럼 조금 재미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2024년도 2023년과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월 달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지금 이제 CES가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재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벤트 효과,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이제 불리우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1월 초에 CES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도 좀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매년 열리는 거고 매년 여기에 대한 효과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CES 다녀오신 분들의 총평이 지난주 말에 이제 우리가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발표된 것들은 아닌데, 그분들 말씀은 좀 이래요. 보니까 최첨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 매년 같지만 올해만큼 최첨단 제품이 쏟아진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최첨단 제품이 너무 첨단이다 보니까 이것이 실생활에 구현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괴리감을 좀 느꼈다라는 총평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지 CES에서 나온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은 진행형이죠. 레벨 3도 현재 정착이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로봇이 이제 나온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CES가 앞서 나간 건 사실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도 있다. 이번에 중국이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1,100여 개 업체가 미국의 CES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중국의 굴기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중 간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1,100여 개의 기업이 미국의 CES에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저는 중국의 굴기,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 그런 모멘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쪽 분야에 이제 관심 있게 하는 건데,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이제 기술 수출에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2015년 이후부터 제약바이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었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쉬었죠. 그런데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드디어 퍼포먼스가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런 어떤 이벤트 효과보다는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가보면 이제 뭐 친구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이 없대요. 이런 데 가보면 여기저기서 막 발표하고 있고 부스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 가면 일단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명함 돌리고 명함 받고 브로셔 받아오는 거죠. 이제 그들이 이제 귀국해가지고 차분히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막대하게 이제 브로셔라든지 명함을 뿌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기술 이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리거들이 생긴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이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 데이터가 이제 곧 나오죠. 그걸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LG전자랑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고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죠. 4분기 실적은 2월 중순까지고요. 온기 실적은 3월 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원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D-+5, 그러니까 31일 플러스 5일째 되는 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6일째 되는 날 발표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금 삐딱한 시선도 좀 존재하는 거예요. LG전자가 이번에 잠정 실적을 먼저 발표해버렸어요. 이례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매출이 70조 이하, 영업이익이 3조 이하가 나온 것들이 뭔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 아니겠나. 이런 조금 여담으로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뒷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기는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실망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친구 잘할 거야라고 했는데 조금 못한 거지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23년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들이 좀 엇갈립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실적 전망치들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다는 우리가 실적 기대치들이 좀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된다라면 4분기 실적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4분기는 우리가 항상 도래하는 게 있죠. 그 임직원들 보너스를 주는 경우 4분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별로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의 내막을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ISS 서비스에서 리포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찝어주는데, 그걸 보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3분기 대비해서 QOQ로 줄어들었다라고 본다라면 그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느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올해가 수익률 격차가 심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업종별 수익 격차가 심할 거라는 표현을 갖다가 생각해서, 첫 번째 이제 반도체 섹터 어떻게 보시면, 그 다음에 반도체 방금 말씀하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데는 올해 또 어떻게 보시는지. 반도체는 한마디로 모아가자. 올해는 굉장히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 주가가 가장 여러분들 투자하기 좋은 게, 이른바 올해가 주식을 사가지고 오늘 30%, 내일 30% 이렇게 났으면 참 좋겠다.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일까?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입니다. 오늘 30%, 내일 30% 나면 좋죠.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한 70% 정도 수익을 내는 건데. 73,500원. 네, 73,000원 정도, 하이닉스 13만 원. 134,000원 정도인데. 근데 두 종목의 특징을 보면 오를 듯 오르지 않고 답답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8만 근처까지 갔었는데. 예, 1,000원 모자랐어요. 1,000원 모자르고 이제 밀렸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투자자, 저희 이제 김 작가 TV 보시는 분들도 투자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30%, 내일 30%는 오히려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게 30% 올라갈지 어떻게 알고, 오늘 30%에 팔았는데 내일 30%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갖고 얘기하면, 이틀 만에 70% 수익이 났다. 30%에 또 30%니까? 근데 그거는 오늘 지금 당장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치일지 내일 상한가치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만 전자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HBM에 대한 트리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살아있다. 오히려 모아가시라. 포트폴리오 중에 한 20%는 삼성전자가 됐건 하이닉스가 됐건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올 상반기까지. 그리고 후공정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모아가자. 온디바이스라든지 우리가 CXL 같은 경우 반도체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 보면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가파릅니다. 근데 온디바이스나 CX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소한 2025년 이후에 이제 구현되는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테마적인 성격이 부과돼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하이닉스나 한밀반도체 같은 HBM 관련된 종목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2달 전에 나왔을 때도 그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들이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과 관련된 반도체는 좋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HBM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전히 얘기했지만, 이제 D램이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거든요. D램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재고가 이제 줄어들고 있죠. D램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HBM도 들어가지만 막대한 또 D램도 수요도 있는 거거든요. 이 D램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조금 더디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녹화 당일날 이제 지금 대만 총통 선거가 민진당이 이기며 친미국 쪽에 있는 당이 이겼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졌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TSMC 같은 경우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너무 크게 겁먹지 말자. 크게 겁먹지 말자. 이제 대만 선거 이후에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중국이 계속 으르렁거릴 거예요.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되고 미국 대선에도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으르렁거릴 거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전략적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본다라든지 피해를 본다라는 시각은 조금 단견일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흔들릴 때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오히려 저는 대형주 위주로 모아가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차트는 엄청 좋긴 한데 지금 최근 뭐 1년 사이에 거의 한 5배 올랐잖아요. 올랐죠. 지금 또 괜찮게 보기에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크지 않나요? 그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자 이렇게 딱 올라온 다음에 이게 그동안 상승이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 파란 볼펜 요 파란 볼펜 요 파란 끝 정도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거는 원래 주가가 올라오면 요렇게 되는 게 그죠? 뭐 그런 패턴이 많아요. 이런 패턴이 그런데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은 자 여기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오면 팔고 싶죠. 근데 여기서 미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변동성은 위아래로 다 확대돼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트 모양은 저는 쉬어가는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르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공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저점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면 누르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고점에서 이런 거는 버티는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놓고 볼 때는 거래량과 심리를 저는 같이 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수익 구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진 건데 이동평균선과 그 봉 사이에 그 거리가 이제 벌어진 건데 이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이 이동평균선으로 향해 가든지 아니면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근데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강한 패턴이다. 이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아까 전에 힘들 수 있다고 했던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올해 이제 그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테슬라의 변동성이 커졌죠.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BYD가 테슬라 판매량을 꺾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심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일단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과 연동된 판매 가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면 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로서의 과정이죠. 두 번째는 시세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세 번째는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좀 주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어서 10%대를 넘어선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중국에서 신차 판매의 30%는 현재 전기차고요. 유럽에서는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 70%가 전기차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10%를 넘어선다라는 것이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 특히 근데 중국이 커져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커져 나가고 있는 데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못 보고 있다라는 측면, 이 점이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우리가 6월 말 이후에 7월부터는 공매도가 현재로서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가 6월 말까지 멈춰 있는 상태이고 이게 연장될지 안 될지는 이제 그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면 2차 전지한테는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부정적인 모멘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6월 달까지 시세를 내지 못한다라면 6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수급에 의한 변동성 확대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언제 살아나느냐라는 부분들은 결국 글로벌 메커니즘을 한꺼번에 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안정화돼야 된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중국에 있어서의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LF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폐배터리 쪽을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폐배터리가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폐배터리가 쏟아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쏟아지고 있지 않으니까 조금 길게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수율이 처음에 뭐 한 30%부터 시작해서 한 70%, 90%까지 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율이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어 완성도잖아요. 처음에 30%가 수율이 나오면 70%가 불량이다라는 거죠. 이 70%는 어디로 가냐면 폐배터리 업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많은 분들이 간과했는데 공장을 지으면서 공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 있잖아. 이거는 제품이 이렇게 찍혀 나온 거예요. 제품이 이렇게 찍혀 나온 건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폐배터리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정 업체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LG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이제 갖다가 쓰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LG라든지 뭐 SK나 삼성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해서 국내에서 처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현재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차라리 저는 묻어둔다라면 리사이클 관련된 쪽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제약바이오는요? 제약바이오는 저는 올해 2015년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10년 사이클이 왔다. 저는 그걸 좀 주장하고 싶어요. 아직 뭐 9년, 8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2015년에 우리가 김 작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령화 테마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올랐었어요.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까지 제약바이오의 해였어요. 우리가 작년에 2차전지 해였다라면 그때 당시에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었던 해였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임상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막 두세 배씩 올라가던 그런 거였고 메디톡스가 15,000원서부터 70만 원까지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오래 쉬었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레고캠바이오, 한미약품 뭐 이런 기업들을 보게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삼천당 제약은 황반변성 치료제를 가지고 FDA 승인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트리거가 있죠. 레고캠바이오는 기술 이전 수출을 했죠. 자, 이런 어떤 퍼포먼스들이 저는 올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새로운 트리거, 기술 이전에 대한 새로운 트리거 이런 것들이 올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 위주로 보자. 오히려 2015년에는 작은 종목들, 임상, 전임상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라면 이제 기술 이전 수출에 따른 우리가 그 로열티를 받는 기업들,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신약들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출 증가세가 유한양행, 종근당 마찬가지고요. 저는 관심 있게 보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합병 이후에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주회사 홀딩스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개별 기업 위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올해 자동차는요? 자동차 같은 경우 OP 마진이 굉장히 개선될 것이다라는 올해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OP 마진이 뭐죠? 영업이익이죠. 네.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2023년에 현대기아차의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테슬라 꺾었어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출에 대한 증가 가능성은 조금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매출 증가세는 조금 줄어드는 가운데서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영업이익률을 지키면서 이 시기를 견뎌낸다라면 나중에 향후에 경기가 턴할 때는 큰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은 그냥 쉬어가는 해 정도로 보자. 그리고 뭐 인도 시장이라든지 동남아 시장인데 이쪽은 너무 소형차이기 때문에 크게 보기는 어려워요. 제네시스 한 대 파는 거하고 소형차 10대 파는 거하고 봤을 때 제네시스 한 대 파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지만 동남아 시장 중심으로 이것을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거 좋고 중기적으로 보면 사우디의 CKD 반제품 수출을 우리 이번에 MOU를 2023년에 맺지 않았습니까? 반제품이라는 것은 부품 공장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조립만 하면 돼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CKD 반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인도네시아 공장도 있고 러시아 공장, 러시아는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만 러시아 공장에 대한 그 부분 물량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좋다라고 봐요. 하지만 올해 쉬어가는 것을 좀 인정하자.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방사는요? 방산 같은 경우는 저는 앞서 이제 반도체도 모아가자라고 했는데 방산도 모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 기업체들을 놓고 본다면 저는 최선호주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산 같은 경우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에 이제 선호주였었는데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통신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봐요. 더군다나 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통신과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을 눈여겨보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올해 폴란드향 2차 수출은 가능할 걸로 봐요.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폴란드향 2차 수출이 조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원래 무기 체계는 일원화 하는 게 효율성이 좋습니다. 1차는 우리 걸 쓰고 2차는 다른 걸 쓰면 그 부품 조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환성도 있고요. 그래서 2차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올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가 그동안 좀 퍼포먼스를 보였다면 이제는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은 그러한 두 종목 위주로 보는 것도 좋다. 방산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자동차 OP 마진 얘기했는데 영업이익률은 수출에서 나와요. 국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높게 가져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까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 시스템 여러분들 올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 조선 좋게 보신 분들 좀 많던데요. 근데 저는 조선은 조금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봐요. 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하나오션이 컨테이너 사업 부분을 접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제 중국에 넘겨주자라는 그 유지의 기사였어요. 컨테이너 만들면 한 척당 100억씩 손해본대요. 이제 중국에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 도크가 5개인데요. 4개로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가면서, LNG선이나 아니면 시추선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저는 이익 내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업종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 중반에 출연했을 때만 하더라도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익 퍼포먼스가 J컵을 그릴 것이다 봤는데 여전히 그 부분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해서 수주 잔고는 쌓이고 있고 수주 소식은 들리는데 이 수주와 영업이익 사이에 괴리감이 커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히 잘 살피지 않으면 단순히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것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대표적인 업종이 되지 않을까. 중국의 경쟁이 워낙 심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그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중국 국영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에다만 발주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술을 키워왔던 거예요. 그 효과가 올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강하다. 우리가 일본에서 이 선박 기술을 갖고 왔듯이 이젠 중국이 우리의 뒷자리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플랫폼은요? 올해 네이버 카카오 분위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네. 플랫폼은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이 플랫폼이 좋아 보이는 것을 펀드멘탈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네이버가 이제 비용을 드디어 통제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제 김작가 TV에 나왔을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네이버는 비용, 카카오는 뭘 먹고 살래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비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광고 수입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증가, 비용은 통제. 그럼 어떻게 되죠? 영업이익은 증가하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네이버다라는 거죠. 카카오는 아직까지 조금 불투명하긴 해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직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주식이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차트 보면 이뻐요. 차트가 이쁘기 때문에 제가 MTN에서 12월 말쯤에 두 차트가 너무 이뻐 보인다. 이거는 펀드멘탈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려왔고 그것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따라서 저는 플랫폼은 기술적 분석을 보자. 아프리카 TV 여전히 좋다. 이렇기 때문에 플랫폼 효과가 그동안 오대로 좀 쉬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접근도 있어요. 우리가 올해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성장주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그 논리에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금리가 낮아져서 성장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성장주들이 막대한 자금 수요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인데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자금 사정이 있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 인하 효과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수급상에 있어서의 좀 가벼워졌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네이버 카카오 올해 한번 여기에 이제 더군다나 재무제표가 좋아지게 되면 날개를 달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란 게임은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엔터는 조금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엔터와 게임의 가장 공통점 중에 하나는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엔터는 어떤 이제 가수들, 그다음에 게임은 신작에 대한 부분들인데 엔터 같은 경우는 워낙 작년에 기대감이 컸었던 만큼 올해는 평행 횡보하는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게임은 올 상반기 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투자해보자. 신작이 올해 많이 쏟아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트리거들이 올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신작을 보고 투자하기엔 좀 늦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 그동안 막대한 게임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신작 게임이 인기를 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감이 클 때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기대감이 클 때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오히려 엔터 쪽보다는 게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자. 코인과 관련해서 게임을 보는 것은 조금 경계하자. 코인 같은 경우 이제 ETF 시장에 들어온 건데 그럼 변동성 시장에 들어온 것이지 이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별개거든요. 따라서 엔터 쪽보다는 게임 쪽이 상반기에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인 마지막에 얘기해 주셔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잖아요. 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뭐 주가 상승 얘기 생각하신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네. 사실은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그렇죠. 이번에는 재료가 좀 소진되면서 이제 좀 빠진 게 있었지만 네. 어쨌든 이게 코인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이제 코인이라는 게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였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게 조금 뭐 어폐가 있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ETF라는 상품은 변동성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상품이 가치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의 상품화 이제 변동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지 이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논쟁거리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탈중앙화를 믿지 못하는 투자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증권거래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저는 비트코인은 수급 논리가 강한 그런 부분들이다. 따라서 기대감이 소멸된 이후에 변동성 확대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8가지 섹터 점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좀 좋게 언급하신 건 반도체, 그다음 방산, 제약바이오는 뭐 10년 사이클, 그다음 플랫폼, 게임 쪽 얘기하셨는데 가장 주도주는 어디 보시는 거죠?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저는 올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을 빠르게 낼 수 있는 것들은 게임, 플랫폼, 방산 같은 경우가 네. 수익률을 빠르게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업종 쪽에서 여러분들이 대표 종목들을 보자.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놓고 보셔야 되고요. 매매하시던 아니든 제약바이오를 놓고 본다라면 한미약품을 딱 중심으로 놓고 보셔야 되고. 아니라 그게 기준. 그거의 기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산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점. 그렇지만 살려면 하나 시스템을 사라라고 좀 말씀드렸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기준점이 된다. 게임 같은 경우는 넷마블이 딱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 올해 1월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저는 조금 우리가 급하지 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3년 하반기 때 많은 투자자들이 좀 호흡이 좀 가팔라지신 것 같아요. 테마주들이 이제 막 발호를 하면서 테마주를 가지고 시세를 내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강했었다라면 올해는 그걸 좀 톤다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계시다가 치고 빠지고 식의 매매들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 주변주에 있어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스윙 전략 한 2, 3주 정도 치고 빠지는 전략들을 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나머지 기간에 현금을 갖고 쉬어야 돼요. 꼭 오늘 팔았으면 오늘 또 뭐 사야지, 내일 뭐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쉬면서 느긋하게 투자하신다면 올 한 해 오히려 수익률이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또 다음에 좋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차영규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